독일의 가장 큰 약점이란 것이 동쪽과 서쪽에 강력한 경쟁 국가가 있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동쪽에서도 싸우고 서쪽에서 싸우고 양면 전선에 처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이기지 못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추구했던 이념은 파시즘, 나치즘이었고요. 스탈린이 추구했던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을 텐데, 공산주의와 나치즘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반대 이데올로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류한수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요, 20세기 현대사, 국가로는 러시아 특히, 그리고 주제로는 러시아 혁명, 그리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소전쟁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계기로 일어난 전쟁인가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이 사실은 상당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기억도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말로 역사의 영역에 들어갔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기본적인 팩트에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 프랑스와 이제 대립하다가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폴란드의 동맹국이 바로 이제 영국과 이제 프랑스였기 때문에 전쟁이, 그러니까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전쟁으로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고, 그리고 6주 만에 프랑스를 제압하면서 전체 유럽으로 전쟁이 확산되었고요. 네, 영국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독일의 강점이었던 육군이 활약을 못하고 공군으로 영국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이 전쟁이 더 장기전으로 됐는데, 영국을 미처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히틀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한 다음에 공격의 방향을 동쪽으로 돌리죠. 그 전까지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던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을 공격하면서 그야말로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태평양과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전초 단계로 미국의 하와이의 태평양 함대를 공격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5대 6대주가 다 전쟁터가 되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교정국들만 따지자면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맞은편에 연합국으로서 프랑스가 있었지만 프랑스를 항복을 했으니까 영국, 미국, 소련, 이렇게 두 진영이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이 1945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말에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일단 유럽 전선의 전쟁이 끝났고요. 그리고부터 6개월 뒤에 1945년 8월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거나 아니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자폭탄 못지않게 아니면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게 일본의 항복에 작용했던 사건이 바로 소련군의 참전입니다. 소련군이 독일을 물리친 다음에 그 전력을 고스란히 동쪽으로 돌려서 일본의 만주 주둔군을 공격하죠. 그리고 그래서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고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일단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현대사라고 하면 주로 이제 20세기일 텐데, 20세기의 딱 중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1939년에 일어나서 1945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안 커슈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건 20세기를 이렇게 일종의 축구란 얘기죠.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우리가 한 10분인가요? 하프타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데, 근데 이 20세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축구 게임에 그 비유한 20세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전반부와, 그러니까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축구 게임을 볼 때,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벽하게 어떤 게임의 분위기라든지, 이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20세기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전에 해당하는 20세기 초반을 놓고 볼 때 20세기 초반을 주도하는 세계 패권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근데 아시겠지만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그 축구로 치자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후반전에서는 이제 그 세계 패권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때 또 일본이 동반 몰락을 해버리고 20세기 후반기를 주도했던 초거대 열강은 미국과 소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안 커쇼라고 하는 학자가 20세기를 축구의 게임에 비유하면 이게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 그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런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 지구에서 5대양 6대주에서 벌어진 대사건일 텐데,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지도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자면, 그러니까 일단 이 태평양 쪽에서,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일본과 미국이 격돌을 했고,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아직 한반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죠. 그렇고 이제 유럽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럽에서 이제 서부전선이 있고요. 동부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전선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그다음에 나치 독일이 그에 맞서 싸우는 형식이 됐고, 동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동부전선이라고 부르는 쪽에서는 나치 독일과 격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용어로는 전역 내지는 전구라고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구역을 따지면은 이렇게 동아시아 전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서부전선, 동부전선이 있는데 요 세 개의 그 전역 내지는 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자면 역시 유럽의 동부전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소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대조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국을 지키는 거대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쓰는데 이 독소전쟁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요. 일단 왜 그러냐면요. 요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일본의 대결은 이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투입된 병력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이런 섬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것을 미국이 공격하면서 빼앗으면서 점점 일본 본토로 다가서는데, 대개의 경우에 어떤 중요한 섬을 지키는 일본군의 병력이 수비대가 한 10,000명 단위예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격하는 미군이 보통 한 10만 명, 20만 명, 이 정도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규모란 것이 투입되는 병력이 10,000명 단위, 그러니까 10만 명 단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게 훨씬 더 병력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서부전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 독일을 공격할 때 폭격기로 공격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유럽 본토에서, 그러니까 나치 독일과 싸우는 지상전에서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병력이 투입돼서 지상전을 펼쳤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1944년 6월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유럽 본토에서는 큰 지상전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동부전선에서는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그런 전투, 뭐 모스크바 공방전,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그리고 쿠르스크 전투 같은 경우는 거기 투입되는 병력이 100만 명단입니다.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싸우기 때문에 이 인력 규모라든지 전투의 중요성 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유럽의 동부전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5년 동안의 전쟁에서 어떤 그 전쟁의 물줄기,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전쟁의 방향이 휙휙 바뀌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국면들이 있는데, 그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유럽의 동부전선이었고, 바로 이 독일과 소련이 벌이는 전투로 그런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의 서부전선과 태평양 전선 같은 경우는 유럽의 동부전선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뭐랄까요, 따라가는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역, 이제 전구를 꼽자면 역시 동부전선이었고, 이 동부전선의 두 주역 교전국이 바로 독일과 소련이었는데, 이 두 국가의 충돌에 가장 큰 강조점이 주어져야지 제2차 세계대전과 20세기 현대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히틀러가 갑자기 소련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독일의 가장 큰 이제 약점이란 것이 동쪽과 서쪽에 강력한 경쟁 국가가 있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동쪽에서도 싸우고 서쪽에서 싸우고 양면 전선에 처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독일이 동쪽과 서쪽의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 이것이었는데, 히틀러가 쉽게 말하면 바보 같아서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또 그 실수를 되풀이해서 서쪽에서 영국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동쪽에 있는 소련을 공격해서 양면 전선을 펼쳐서 결국 또 전쟁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어떤 답변은 조금 더 뒤에 드리고요. 그럼 왜 그 히틀러가 무리해서 영국을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동쪽으로 공격의 방향을 돌려서 그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했느냐?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주인공이 나오죠. 히틀러와 스탈린일 텐데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앙숙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앙숙관계인 게 개인적인 어떤 라이벌 이런 것보다도요, 추구하는 이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추구했던 이념은 파시즘, 나치즘이었고요. 스탈린이 추구했던 이념은 역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을 텐데, 사회주의와,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나치즘은 물과 그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반대 이데올로기였어요. 또 이제 이것도 그 대학 강의 때 한 2주 정도를 설명하게 돼 분량이 하지만, 왜 그러면 그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철천지 왼수 관계였느냐 했을 때 세계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즘은 인종주의 이론이거든요. 인류를 인종으로 구분하고 그 인종에 우열이 있고, 그래서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열등한 인종을 살려두면 이 우월한 인종까지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류가 퇴보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우월한 인종이 저열한 인종을 없애든지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이념이거든요. 반면에 공산주의는 인간 사회를, 역사를 인종으로 보지 않고요, 계급으로 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이 있고,
그러니까 자본과 계급이 있고 생산 수단을 소화하지 못하고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종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나치즘하고 계급으로 인간 사회와 역사를 파악하는 공산주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급 이념에 투철하면요.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노동자 계급이면 다 같이 연대해서 지배율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인 노동자, 백인 노동자, 그다음에 황인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하는 그 계급 때문에 다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뭐랄까요 세계관은 나치즘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히틀러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유대인 노동자와 게르만인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르만인은 우월한 지배인종이고 유대인들은 저열한 인종이니까 도저히 그 둘 사이에서는 연대와 화합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대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만든 선전 포스터를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나치 인종주의 이론에서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치즘 이론으로 보면은 유대인은 꼭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꼭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히틀러의 세계관에서 유대인은 항상 자기네끼리 음모를 꾸미고 세계를 그 마쿠에서 지배하면서 혁명, 전쟁, 경제 위기, 폭동을 일으키는데 근데 그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이 저 왼쪽에 있는 요 포스터에 나타나 있죠. 판도라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이 다 들어 있었죠. 근데 그 판도라의 상자에 이렇게 그 다비드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판도라 상자를 지금 유대인이 열고 있죠. 그래서 온갖 악이 인류를 괴롭히게 되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나치즘의 인종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나치즘에서 보는 유대인의 어떤 그 이미지일 텐데, 유대인이 그 손에 그 손바닥에 돈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일 텐데 옆구리에 또 뭘 끼고 있죠? 여기 보이시니까 이게 소련의 영토를 말합니다. 낙과 망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틀러가 볼 때는 소련은 결국 유대인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소련을 만든 통치자는 레닌일 텐데 레닌의 그 조상 중에 유대인이 한 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그 2인자가 바로 그 트로츠키라고 하는 인물인데 트로츠키가 또 유대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셰비키에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리고 볼셰비키가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을 만들었으니 결국 소련도 유대인이 좌지우지하는 나라다. 결국 소련은 유대인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소련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히틀러의 원래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게 공산주의 소련은 궁극적으로 정복과 말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랑스를 단숨에 제압하고 기세를 몰아서 영국을 공격했는데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독일이 제때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영국이 그 버티는 걸 보면서 영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는 모든 희망을 꺾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쪽에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련마저도 정복하면은 영국이 그 모든 희망을 잃고 항전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항복을 할 것이다. 이게 히틀러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라도 소련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련이란 것은 결국은 히틀러가 생각할 때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사는 슬라브인이라든지 소수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지는 내쫓고 아니면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땅에 독일인들이 정착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히틀러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영국을 그 제압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소련을 공격했던 것이고, 또한 소련은 궁극적으로 나치 독일의 전쟁 목표, 말살의 대상, 그리고 정복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련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1년 6월 22일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기습 공격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틀러가 워낙 바보 같아서 양면 전선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실수를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결국 전쟁에 졌다고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1941년 6월 21일, 그러니까 히틀러가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기 하루 전날,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다 나치 독일의 승리를 점쳤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 승리한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945년 4월에 아돌프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하면서 나치 독일이 무너지고 베를린을 연합국, 특히 소련이 점령하면서 유럽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 4년 전에 히틀러가 내린 결정이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딱 1941년 6월 21일 전쟁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 자, 너의 모든 재산을 걸고 히틀러가 이길 것인가 스탈린이 이길 것인가 한번 배팅을 해라. 그랬을 때 스탈린에게 배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력에서 독일이 앞섰다는 얘기죠. 독일은 원래부터 군사 강국이었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단숨에 제압한 군사력의 소유자였고, 그 다음에 전쟁을 1년, 2년 동안 수행하면서 엄청난 실전 경험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어떤 공업력이란 것이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였으니까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실전 경험,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독일의 이른바 명장들이 존재했었던 건데,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크긴 한데 아무래도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스탈린도 히틀러가 언젠가는 소련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나라의 군대를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탈린 같은 경우는 1943년쯤이 되면은 나치 독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소련군의 역량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것이다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히틀러는 1941년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생각했던 그 계획이 어그러졌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던 얘기인데, 스탈린이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 소련군을 키울 때 쉽게 말하면 병사 수를 늘리고 무기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사실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모든 공업력을 투입해가지고 탱크 많이 만들고 비행기 많이 만들고 각종 무기를 많이 만들면은 금방 몇 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징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1939년, 1940년, 1941년 사이에 소련군의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아니면 병력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교였어요. 사병을, 그러니까 병사를 만드는 데는 그냥 징집을 해서 군복 입히고 총 한자를 쥐어주고 각개전투 며칠 시키고 그다음에 유격 훈련 몇 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럴듯한 병사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데,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이게 몇 달 이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무기는 많아지고 병력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무기와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들이 쉽게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9년
1940년, 1941년 사이에 장교를 만들어냈지만 이 장교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대장 해야 될 사람이 중대장을 하고 중대장 정도를 해야 될 장교가 사단장을 하고 사단장 정도를 해야 될 장교가 군단장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1941년 6월에 소련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엄청난 실전 경험과 그 다음에 군사이론 그리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춘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한 독일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소련군이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는 1945년에 독일이 소련과 연합국에게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1941년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한다는 결정을 보면서 이 바보 같은 결정이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실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원인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1941년 6월에 히틀러의 결정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결정이다라고 판단할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많이 봤는데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나치 독일을 보면서 이 나치 독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예측을 해야지 막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모든 첩보 조직이 총동원돼서 만약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을 경우에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가 했을 때 100명 중에 99명의 전문가, 첩보 전문가, 정보 분석가들이 나치 독일이 소련을 짧으면 한 달, 두 달, 길면은 한 반년 뒤에 제압하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의 결정이라는 것이 전혀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인 결정이 아니라 1941년 6월이라고 하는 상황을만 놓고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인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한 정보 분석가가 유일하게 나치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소련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가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결국은 1941년에서 41년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고 주위에 놀림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상황과는 달랐던 것이고, 요컨대 히틀러의 소련 침공이라고 하는 결정이 딱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제2차 세계대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역사적 인물을 판단할 때 그 역사적 인물에 관한 어떤 감정이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나쁜 사람은 반드시 멍청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입견이 결국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입니다.